그래서 그 LLM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네이버에 뭐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게 있잖아요. 얘 초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고 생략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알아두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확률적인 예측 시스템에 가깝기 때문에 팩트와는 관계가 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예전에 GPT가 한창 이제 처음에 초기에 출시했을 때 저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니까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서적인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저금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의 분노에서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방으로 던진 사건이다. 사실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 출력을 하죠. 이제 좋아하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 집에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어디서부터 잘못 제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러한 환각들이 존재를 했고 이런 환각이 항상 존재합니다. 0%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환각이 0%가 될 수 없음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교과, 수학교과 선생님들께서는 되게 흥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저희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대체 왜 생기는가를 이제 오픈 AI에서 최근에 이제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 사실 선생님들 그 답변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GPT나 이런 그 LLM의 답변을 보시면 사실 모른다라고 한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사실 그 고객의 만족도를 굉장히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고객은 그냥 그럴듯하더라도 팩트가 아니더라도 그럴듯한 걸 출력하는 걸 좋아하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 뭔가 그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피드백 같은 것들이 모델의 환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그 고객들한테 그 좋아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성능 평가 자체가 정답이면 1점, 오답이나 모르겠다와 같은 불확실한 표현은 0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불확실할 때 솔직하게 모르겠다라고 답하는 것보다 틀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답을 찍어서 그럴듯한 무언가를 출력하는 것이 어떤 점수를 높이는 최적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 있는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그 사전 학습이 끝나고 강화 학습과 같은 그 사후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인간의 피드백에 의한 그런 강화 학습 같은 것들을 할 때,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선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듯 하더라도 그냥 인간을 당장 속일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는 그런 모델들한테 훨씬 더 그 답변들한테 훨씬 더 많은 그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답변들이 선호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아직 LLM이 되게 우수하고, 저보다 똑똑한 것도 맞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물론 할루시네이션이 있지만 요즘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왜 어지간한 모델들은 인간의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인간의 그 전문가로서의 갖는 그 할루시네이션보다도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 그 지능은 진짜 궤도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이런 언어 모델들이 간지럼이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되게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지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그 간지럼을 저희가 그 어떤 느낌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 근데 이 언어 모델은 그런 걸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간지럼이라는 걸 진짜 이해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뭔가 AGI 같은 게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래서 이 LLM이 정말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정교하게 통계적 패턴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축은 정말 이해한다. 그리고 이걸 LLM 언어 모델을 가지고 AGI에 도달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아니다. 언어 모델은 정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모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패러시라고 확률론적인 앵무새인데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뭔가 진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냥 모방을 해서 그 패턴을 모방해서 그냥 앵무새처럼 그 확률적인 걸 이렇게 내뱉는 시스템이지 우리 인간처럼 뭔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걸 쓰신 분이 구글에 계셨는데 이 논문을 쓰고 구글에서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LM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의미 없이 따라하는 앵무새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LLM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의미 이해가 결여된 형태적 모방에 그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창발적 능력이 있다. 실제로 이해도 한다. 그럼 뭔가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 실제로 추론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어 GPT-4만 해도 9.9랑 9.11 중에 뭐가 더 큰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9.11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 그 11이라고 하는 게 9.9의 그 소수점 그 아래 첫째 자리의 그 9보다 더 컸기 때문에 9.11, 9.9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몇 년도 아니죠. 한 1년 반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얘는 앵무새다라는 걸 더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고요. 그래서 뭐 진짜 추론을 못한다. 그렇지만 진짜 한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안녕 디지몬이라고 저희가 입력을 했을 때 이런 그 답변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녕 디지몬이라고 했을 때 뭐 GPT든 제미나이든 뭐 클로드든 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사실 이 LLM 모델들은 블랙박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을 해서 그 출력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랑 굉장히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뇌 뉴런은 수천억 개 또는 수백억 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수백억 개와 수천억 개가 시냅스를 이루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사실 무한대에 가까운데 수천조 개의 시냅스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천조 개의 그 시냅스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저희가 어떤 정보를 처리를 할 텐데 그 과정을 모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LLM을 통해서 그 평가 같은 걸 LLM에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LLM AI를 통한 이제 평가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어떤 학생들의 결과물을 넣고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어떤 점수를 매기거나 피드백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이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학부모든 학생이든 "선생님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라고 해서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리고 확률론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매번 세션을 다르게 할 때마다 학생들의 그 평가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를 다 밝힌 다음에 사실 뭔가 만들면 안전하긴 하겠죠. 네, 그러면 느립니다. 그래서 느려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인류는 일단 크게 만들고 성능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블랙박스를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얘기까지 하냐면 biology of LL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iology라고 하는 건 생명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학문인 건데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도 그 정도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예, 블랙박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AI가 그 많은 직업들의 실직을 불러오기도 하고 지금도 굉장히 특정 뭐 그러니까 미디어 영역에서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고용 불황이 겹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로 인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AI의 특징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건 저는 뭐 실업 제조기 이런 것보다 능력 증폭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든 일자리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요. 원래 가진 능력을 앰플리파이어 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갖고 있는 능력이 10이고 어떤 사람 100이라고 하면 이 AI가 30%의 그 능력을 증폭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10인 사람은 3, 100인 사람은 30의 그 증폭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의 그 격차에 따라서 AI로 활용했을 때 그 능력의 격차가 훨씬 더 증폭되는 그 증폭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급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저렇게 각종 산업계에서는 저렇게 막 4주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고 있고 이게 사실 1년 전에 제가 1급 정교사 연수를 준비하면서 그 찾았던 기사니까요. 지금보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산업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자 사실 이 파트를 준비하는 거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전에 2025년에 그 MIT에 있는 그 미디어 랩에서 그 이제 Your Brain on ChatGPT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냈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학생들 그러니까 보스턴에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MIT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 어떤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GPT만 사용해서 그 과제를 푸는 그룹. 두 번째는 검색, 구글 검색만을 통해서 그걸 푸는 그룹. 세 번째로 그런 그 GPT나 검색과 같은 그 도구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그룹. 이 세 가지 그룹으로 이제 그 나눈 다음에 이 뇌의 활성 정도를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를 사용한 그룹에서 뇌가 덜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생각이 평균에 수렴하고 인지부채가 쌓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었을 땐 학생들한테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사실 20살 이상의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AI 무분별한 환경 같은 경우는 무분별한 사용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안 좋은 영향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핵심적인 사고 과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필수적으로 뭔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AI 교양입니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한테 그 교단에서 뭔가 말씀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이제 근본적인 원리인데요. 이제 그 되게 근본적인, 그래서 그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 막 챗GPT의 그 되게 역사적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체 학습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뇌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 저장의 개념보다는 변화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생각했을 때 학습이라는 건 뭔가 지식을 획득하는 거니까 그 지식에 해당하는 무언가 물질이 뭔가 뇌에 쌓인다. 쌓여서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뉴런과 뉴런, 그러니까 뉴런은 이제 저희 그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 사이에 그 연결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GPT든 뭐든 그런 것들이 다 그 대부분 인간의 그 학습 방식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아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구나를 차용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먼저 차용된 게 이 인간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학습 이런 것들은 어떤 파일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신경 연결의 변화를 보시면 A, B, C가 다 뉴런인데요. 이 뉴런들이 처음엔 연결이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공부를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연결이 점점 강화가 되는데요. 실제로 물리적인 크기도 커지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학습이라고 분자적 단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이 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희가 학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정보는 금방 잊어먹고 사실 그 뭔가 이제 그 나중에 인출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떠올리고 사용하다 보면 그 연결이 점점 강화되는데 그게 나중에 저희가 인출이 쉬워지고 쉽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걸 그 분자적 개념 없이 가장 처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헵은 이제 이런 그 법칙을 남겼습니다. 헵의 법칙인데 같이 발하는 신경세포들 사이 시냅스는 강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그래서 어 강아지를 볼 때마다 강아지 귀여움, 기쁨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함께 활성화되고 이런 강아지를 계속 볼 때마다 이런 신경회로들이 같이 활성화되게 되면 강아지와 귀여움, 강아지와 기쁨을 그 뉴런들의 그 연결이 점점 강화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신경망, 인공신경망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출발점, 어디서 이제 착안을 했냐면, 뇌가 연결 강도를 바꾸면서 학습을 한다면 컴퓨터도 연결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단순한, 그렇지만 지금 파급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인공 뉴런의 출발점입니다. 어, 그 쌤들 그 야구공이 쌤들한테 굉장히 빨리 날아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피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빠르게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뉴런이 있고 그 신경세포가 있고 그 신경세포가 그 야구공이 날아오는 정보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보를 받아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바로 뉴런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받아요. 받아서 여기 가지돌기라고 하는 곳에서 정보를 통합한 다음에 왜냐하면 그 입력 신호가 뉴런 하나가 뉴런 하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뉴런이 하나의 뉴런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런의 정보를 받은 다음에 통합을 합니다. 그럼 통합을 하면 그 통합된 정보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이웃한 뉴런한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생물학적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뉴런은 뭐냐면 정보를 받아서 통합한 다음에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시 하면
뉴런은 정보를 받아서 통합한 다음에 다시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웃한 뉴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야구공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뉴런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들은 아닌데 하나의 뉴런이 저렇게 굉장히 많은 뉴런으로부터 신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력 신호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어떤 입력 신호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은 이 여러 입력의 강도와 방향을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이 뭐냐면 어떤 역치를 넘게 되면 그 전위,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 활동전위라고 하는 이름의 그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역치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치. 네. 그 생물학적으로도 쓰이고 뭐 그 다양한 그 일상적인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통 이제 뭐 도파민에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약 이런 거 할 때 이제 역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역치의 개념 자체는 생물학적인 것이 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정보를 통합해서 그 정보가 어떤 일정 수준을 넘기게 되면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형광색 음영들 있죠. 어, 이 색깔, 이 색깔, 이 색깔. 이게 뉴런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세 가지 개념인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차용해서 차용한 것이 바로 인공 뉴런입니다. 그래서 각 입력 신호가 모두 같은 영향력을 갖지 않고 여러 입력의 강도와 방향을 종합해서 그 역치를 넘기면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통합시킨 게 바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어, 그 인공 뉴런입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를 통합하는 건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다 더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다 더하는 걸 저희가 시그마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신호 1, 2, 3, 신호 n까지 있을 때 그 신호마다 영향력이 다른 것들을 저희가 가중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값이 역치를 넘으면 활동 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함수로 생각을 해서 어떤 세타라고 하는 임계값을 넘기면 1을 출력하고요. 세타라고 하는 임계값을 넘기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이제 뉴런에서 차용된 게 퍼셉트론이고요. 지금 GPT나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것들 다 수십억 개 또는 수억 개, 수천만 개, 수백만 개의 퍼셉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퍼셉트론의 변형이거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인공 뉴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 값이 있고요. x1, x2, x3, xn이 있고요. 가중치 W1, W2, W3, W4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중치는 웨이트, 가중치 웨이트에서 그 W를 가져온 거고요. 가중합 시그마는 얘네들을 다 x1, W1을 곱한 다음에 x2, W2를 곱한 다음에 x3, W3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중합 함수를 활성화 함수에 넘기게 됐을 때, 활성화 함수에 넘기게 됐을 때, 그 활성화 함수의 값이 어떤 세타라고 하는 그 값을 넘어버리게 되면 1을 출력하고요. 넘지 않으면 0을 출력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Z가 얘다. 시그마 WI, XI라고 되어 있는데 WI와 XI를 다 더하겠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기 B는 바이아스라고 편향인데 이건 이제 지금 그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Z라는 값을 F라고 하는 그 활성화 함수에 넣었을 때 그 F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가 그 세타를 그 Z 값이 세타를 넘기게 되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론이 작동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건데요.
예를 들어 역치가 0.5인 퍼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y 프라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선생님들? y 프라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값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어려우시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이 시그마를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0.5 곱하기 0.3, 0.7 곱하기 0.6, 0.3 곱하기 0.4 얘네들 다 더하는 게 이 시그마 가중합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더하면 0.69라고 하는 값이 나오거든요. 이 0.69라고 하는 값이 이제 여기 활성함수에 들어가면 됩니다. 0.69라고 하는 값이 역치인 0.9를 초과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출력 y''은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활성함수가 계산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최종 출력 값은 y''은 1이 됩니다. y''은 1. 그럼 이게 뭐냐면 이 퍼셉트론의 이름을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이 퍼셉트론은 지금 그 1, 이 0.5, 0.7, 0.3이라고 하는 그 입력값에 대해서 그 출력을 한 겁니다. 예측을 한 겁니다. 예측을 1회 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0.5, 0.7, 0.3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이 y 프라임 값을 계산해 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퍼셉트론 x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얘를 계산하는 거입니다. y 프라임 값을. 그러면 가중합을 먼저 계산해서 0.5 곱하기 0.3 더하기 0.7 곱하기 0.6 더하기 0.3 곱하기 0.4를 하게 되면 0.69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이 가중합 입장에선 출력값이지만 이 활성함수 입장에선 새로운 입력값이 됩니다. 0.69를 이제 활성함수에 넣게 되면 0.5를 초과하기 때문에 y''은 1이 됩니다. 네. y''이 1이라고 하는 건 1이라고 하는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이 뭐 암이다. 0은 암이 아니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1이 뭐 비가 온다. 0이 비가 안 온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 1과 0이 의미하는 바는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예측 모델인 겁니다. 날씨 예측 모델. 제가 이제 그 성남에 학교가 있는데요. 성남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구름과 바람의 정도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환산해서 제가 측정한 다음에 그때 비가 오는지 맑은지를 측정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름과 바람의 정도를 0.8, 0.6일 때 비가 온다. 0.6, 0.9일 때 비가 오더라. 0.1, 0.1일 때 맑더라. 0.3, 0.1일 때 맑더라. 0.6, 0.6일 때 비가 오더라. 0.4, 0.3일 때 맑더라. 0.1, 0.1일 때 맑더라. 라고 제가 측정한 값입니다. 구름 대신에 x1이라고 하고요. 바람 대신에 x2라고 하고 여기는 그 비가 오냐 그 날씨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제가 데이터셋화 시킨 겁니다. 데이터셋화 시킨 겁니다. 네. 그럼 데이터셋화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날씨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어, 제가 임의로 W1과 W2 값을 드리겠습니다. 네.
W1과 W2 값이 W1이 0.3, W2가 0.2고 역치가 0.5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셋에 근거해서 이 모델 퍼셉트론 X가 그 날씨를 예측한 그 Y 프라임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들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X1과 W1을 곱한 다음에 X2와 W2를 곱한 다음에 서로 곱한 것들을 더해줍니다. 그게 0.5를 넘으면 1이 되고요. 0.5를 넘지 않으면 0이 됩니다. 네, 0.5 이상이면 1, 0.5 미만이면 0.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김현우 선생님 말씀대로 거의 0일 겁니다. 네, 거의 0일 거거든요. 제가 네, 제가 봐도 지금 0 안 나오는 게 없는 거거든요. 다 0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이 퍼셉트론 X가 뭘 한 거냐면 지금 날씨 예측 모델 X인 거예요. 뭘 한 거냐면 이 값을 가졌을 때 지금 우리 이 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아까 0이 뭐였죠? 0이 맑음이고 비 오는 게 1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다 맑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도가 얼마죠? 선생님들? 이 Y 값은 제가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실제로 측정한 거. 정확도가 전체 중에 맞은 거 하면 되겠죠? 네. 그럼 7분의 4가 됩니다. 여기 4개만 맞았죠? 4개? 그러니까 7분의 4면 사실 찍은 것보다 조금 더 잘한 거죠. 그러니까 50%를 조금 더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 예측을 잘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값이 나왔을 때 0.8, 0.6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 y가 이 실제 값인데 그 y 프라임이 저희 모델이 예측한 건데 이 y 프라임 값이 1이 나와야 적절히 잘한 거잖아요. 여긴 1 나오고 여긴 1 나오고 0 나오고 0 나오고 1 나오고 0 나오고 0 나와야 잘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뭘 바꿔야겠죠? 뭘 바꿔야 될까요? 님들 여기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바꿔야 뭘 바꿔야 저희가 지금 어큐레시가 정확도가 그 7분의 4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뭘 바꿔야? 아, 김현 선생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바꿀 게 많죠. X1, X2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 Y 프라임을 Y에 맞게 맞추려고 X1, X2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에 해당이 되고요. 안 되겠죠? 네. 함수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지금 함수가 선생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에서 불연속적이면서 불연속적이고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함수인데
세타에서 굉장히 단순한 함수죠. 세상은 0과 1로만 분류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온다 안 온다면 사실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비가 얼마나 올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0과 1처럼 바이너리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진 분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얘입니다. 가중치를 바꾸는 겁니다. 가중치. 네, 가중치. 그래서 저희가 가중치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이 y와 y 프라임이 1100100이 실제인데 y 프라임도 1100100으로 잘 예측하도록 가중치를 바꿔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이 잘못 예측했을 때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네, 역치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사실 그건 또 활성 함수를 바꾸는 개념이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 사진이 들어갔을 때 개라고 출력이 나오면 이건 정답이죠. 근데 예를 들어 개라고 하는 사진을 저희가 입력했는데 얘가 고양이라고 출력을 해요. 그러면 뭘 바꿔야 하냐면 이 동그라미가 뉴런이고 이 선이 저희가 가중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바꾸는 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학습시킨다 하잖아요. 학습시킨다. 그래서 막 지금 막 뭐 구글, 뭐 오픈 AI, 뭐 엔트로픽 이런 굉장히 거대 그 모델들을 이제 하는 그런 기업에서 뭔가 학습시킨다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가중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 W1과 W2 값을 이 Y와 Y 프라임이 같아지게끔 만들게끔 이 W1과 W2를 조정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딥러닝에서 말하는 가중치를 학습입니다. 학습. 그게 가중치를 변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게 대체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퍼셉트론에서는 이 퍼셉트론의 학습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새로운 연결 강도는 현재 연결 강도에다가 입력값 곱하기 오차 곱하기 학습률 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결 강도를 이렇게 학습시킬 때는 현재 연결 강도에다가 이런 그 연결 강도의 그 변화량을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건데 학습률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여기서 0.1이라고 하는 상수로 저희가 고정을 하겠습니다. 오차는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주는 거고요. 현 입력값은 진짜 말 그대로 입력값입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차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차는 저희가 예를 들어 출력값 y 프라임, 그러니까 예측값이 1이 나왔습니다. 지금 예측을 한 거죠. 비가 온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비가 안 온다, 맑다라고 하면 오차는 뭐냐면 실제에서 출력값을 뺀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이렇게 음수가 되면 나중에 좀 곤란하긴 하거든요. 오차가 양수가 돼야 좋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결 강도 일단 계산을 해보면 아까 0.3, 0.6, 0.4가 0.3, 0.6, 0.4가 현재 연결 강도, 현재의 가중치죠. 현재 입력값은 0.5, 0.7, 0.3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차는 아까 다 마이너스 1이었고요. 학습률은 아까 0.1로 제가 상수로 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연결 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식이 다 채워졌죠. 미지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0.3이었는데 0.25가 됐고요. 0.6이 됐는데 0.53이 됐고요. 0.4가 됐는데 0.37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연결 강도가 계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학습 1회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선생님들께 이 y 프라임을 한번 계산해 볼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그냥 예측한 겁니다. 예측. 비가 오니 안 오니, 암이니 맞니, 질병이 있니 없니, 너 오늘 학교 오니 안 오니,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과정인 거고요. 이게 실제랑 맞는지를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가중치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의 과정을 한번 시각화해 보면 저희 X축을 그 구름 그 비가 오는 정도, Y축을 그 구름의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은 맑은 거고요. 파란색은 그 비가 오는 애들인 건데, 그랬을 때, 이 그 가중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저희가 쉽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그 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X축이, X축이 뭐냐면, 이, 아, 아까 비가 아니라 바람인데, 그 바람, X축이 바람, Y축이 구름이라고 하면 바람과 그 구름에 따라서 그 비가 올 수도 있고 맑을 수도 있잖아요. 맑은 부분이 이제 여기, 그 비가 오는 부분이 여기라고 하면 이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초록색과 파란색이 각각 맑음과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잘 분류하는 그런 가중치를 그 W 값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저희가 직선 하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조금 그, 이 사이트에서 좀 시각화를 좀 해보면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분류하는 선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그 그 학습인데 이렇게 뭔가 계속 변하죠. 계속 그 직선이 계속 변하죠. 그 직선의 위치가 계속 변하죠. 어, 그래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장 잘 분류하는 그 W가 되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그 학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킨 거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학습이다. 그래서 세포 분열 여부를 예측하는 모델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생명과학이라 이런 예시를 이제 든 건데, 예를 들어 입력 데이터가 영양분의 농도, 온도, pH고, 출력이 세포 분열 여부라고 생각을 하면요, 분열하면 1, 분열하지 않으면 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화를 시킵니다. 그걸 가지고 예측값을 계산해서 한번 채워보면 아마 죄다 0이 나올 거예요. 죄다 0. 죄다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포 분열 여부 실제 값과 비교했을 때 그 정확도가 9분의 한 4 정도가 나오거든요. 죄다 1이 나올 거예요. 죄다 1. 죄다 1. 왜냐하면 이 값들이 너무 커가지고. 네. 지금 W1, W2, W3가 안 나타나 있는데 0.5를 가정했습니다. 0.5. 0.5. 얘네들을 0.5라고 가정을 하면 다 1이 나올 겁니다. 1이 나오면 그, 그 정확도가 9분의 5 정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9분의 5가 9분의 9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W1과 W2, W3를 바꿔 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뉴런 딱 한 개입니다. 뉴런 딱 한 개. 그래서 뉴런 한 개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다라고 했을 때 한계가 좀 분명합니다. 어, 일단 퍼셉트론은 저희가 선형 함수, 그러니까 직선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어떤 그 야구 선수가 대학팀에 입단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퍼셉트론 하나로 예측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뭐그 요인 두 가지인 키와 나이를 가지고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그 대학팀 입단 과 관련된 그 데이터셋이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단순히 직선 하나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단순하겠죠. 네, 너무 단순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냥 분리해버리면 되겠죠. 이 얘네들은 사실 못했지만 그래도 정확도가 한 98%는 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들을 생각해 보시면 파란색과 초록색은 직선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입니다. 하나로 분류가 완벽히 되죠.
근데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사실 얘네들은 직선 하나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저희가 맞닥뜨린 데이터들은 이런 데이터는 거의 없고요. 이런 데이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선 하나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직선 여러 개를 쌓기로 시작합니다. 직선 여러 개.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직선 하나로 되시나요, 선생님들?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직선 하나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생각을 했냐면 직선을 하나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직선 하나가 그 퍼셉트론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직선 두 개를 쌓으면 퍼셉트론, 인공 뉴런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개를 하니까 여기 그 여섯 개가 놓칩니다. 그러니까 얘네 여섯 개는 그 잘못 오분류된 거죠.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직선을 엄청 많이 쌓아가지고 굉장히 직선을 곡선처럼 만들면 어떨까요? 네. 이게 바로 현대의 그 현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선형과 비선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으로 분리 가능한 건 선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개의 직선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을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곡선처럼 생겼잖아요. 네. 얘네들 다 보면 여러 개의 직선을 이제 모아놓아서 경계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란색과 초록색을 분류하려면 몇 개의 퍼센트론이 있어야 될까요? 최소 한 4개는 필요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얘가 얘고요. 이 파랑 이 지금 연한 보라색이 얘고요. 얘가 얘고요. 얘가 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셉트론 하나로는 선형 그 직선 한 개로 분류할 수 있는 단순한 데이터셋만 가능하니까 여러 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 그래서 이게 바로 심층 신경망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심층 신경망.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뉴런들을 쌓다 보면 은닉층이 깊어지거든요. 은닉층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 깊어진다 해서 그 딥을 따서 저희가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직선 하나로는 이런 데이터셋만 가능합니다.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셋 실제 맞닥뜨린 데이터셋은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직선을 여러 개로 쌓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기 직선 여러 개로 쌓다 보면 이제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그 뉴런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는 그 은닉층이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깊어지다 그 딥을 따서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딥러닝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은닉층을 굉장히 깊게 만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이 다 지금 가중치입니다. 선이 다 가중치. 가중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그 로컬 모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그 젬마 같은 모델들 다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젬마 4 12B라고 하는 이 B는 빌리언을 의미합니다. 10억이죠. 얘는 120억 개의 뭘 가지고 있냐라는 거냐면 파라미터인데 그 파라미터가 여기서 이 선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네. 그래서 이것들이 많을수록 사실 굉장히 이제 그 학습에 들어가는 그 계산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120억 개의 선에 있는 그 값들을 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왜 수십만 개의 그 GPU가 필요한지, 수만 개의 GPU가 필요한지 저희가 왜 엄청나게 많은 그 전기가 필요한지 저희가 아마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26B라고 돼 있고 A4B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A는 이 액티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260억 개의 그 파라미터 중에 실제로 활성화되는 건 그 40억 개다.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것들은 보통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고 그 예를 들어 뭐 몇 쪽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으면 그걸 한 번에 다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260억 개의 파라미터를 다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40억 개만 활성화시키는. 그래서 이번에 그 키미 3 모델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한 번에 1000억 개 정도의 그 파라미터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는 2.6조개인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에 활성화되는 건 1000억 개만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언어의 경우 정답이 딱 안정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통계적으로 언어의 경우 정답이 딱 안정해진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홍창 목사님. 어떤,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검은색이 되어 있지? 잠시만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대화 맥락에 따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이게 굉장히 초기 딥러닝의 그 초기 형태의 분류 모델이고 이게 언어 모델은 또 이게 그 트랜스포머라는 그 아키텍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분류는 사실 이제 분류는 사실 그 출력 값이 이제 0과 1 사이의 그 확률로만 이제 계산이 되고 언어를 출력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런 단순한 그 언어 모델이 아니라 그 시계열 네, 그 언어 모델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닉층이 깊어질수록 저렇게 여기 보시면 은닉층이 난리가 나 있죠? 네, 엄청 깊죠? 네, 이거 이제 이게 딥러닝입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의 원년을 2012년, 그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그 랩에서 딥러닝 2012년에 그 딥러닝이 굉장히 크게 이제 그 뿜어져 나왔거든요. 이제 그때 딥러닝의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에이지, 젠더, 스테이지를 가지고 그 장수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붓꽃 품종 분류기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붓꽃 데이터셋을 넣게 되면 이렇게 어떤 출력층이 나오는 굉장히 그러니까 출력값이 나오는 이런 굉장히 그 유명한 이런 모델과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그 딥러닝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아, 제가 지금 그 다른 데서 그 PPT를 만들다가 왔는데 제가 맥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만요. PPT를 조금 바꿔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됐는데 제가 음 어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업을 이제 전에 진행한 게 있어 가지고 그것만 조금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했었냐면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원리 수업과 그런 걸 가지고 이제 AI 모델 만들기 수행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생명과학 실험 교과에 있었고요. 이 성취 기준을 따서 했었고. 근데 이제 이게 과학고등학교에서 실시했다라는 점은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학생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부는 이제 거꾸로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업을 촬영해서 학생들이 듣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는 팀별로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지필평가 모두 딥러닝, 머신러닝 이쪽의 그 원리와 관련된 것들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줬었고, 그래서 수업 커리큘럼은 이제 가장 그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시면 제가 그때 사용했던 코랩 노트북이 있습니다. 코랩 노트북 선생님들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코랩 노트북은 이제 음, 구글에서 그 GPU를 이제 GPU 또는 CPU들을 쓸 수 있게 해놓은 그 가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상 클라우드 공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KNN을 가지고 일단 먼저 하고 지금 저희가 수업한 것처럼 제가 워크숍 한 것처럼 퍼셉트론, 단일 퍼셉트론 한 개, 다층 퍼셉트론, 뭐 활성화 함수 막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컨볼루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쌤들께서도 한번 그 코렌 노트북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수업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들이 좀 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힘겨워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 자소서 쓸 때 카이스트 가려고 자소서 쓸 때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실습은 다 이걸로 했었고 수행평가는 AI 모델 수행평가했었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결과물을 보면 뭐 각자 이렇게 뭐 열심히 만들어 제가 그 활성 함수를 각자 만들어 가지고 쌤한테 이걸 하면 쌤이 되게 좋게 보겠다라고 했더니 다 활성 함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역시 진짜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배 평가도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 그 AI 원리를 알아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뭐였냐면 사실 되게 무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다른 이제 생명과학 연구회를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를 했을 때도 과학고라는 걸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 되게 좀 성취 기준을 과대 해석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의견도 많았고 되게 이걸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네, 물론 저도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부탁되고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 그 엄청 어려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 커리큘럼을 다 따라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편지나 뭐 이런 선생님들 그때 좋았다라고 하면 그중에 10개 중에 한 8개는 다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 하나같이 선생님 저 싫었는데 이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그땐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수업이었다. 뭐 이것 때문에 대학을 가게 됐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저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는 이제 AI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수학을 공부하는 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학을 잘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수학들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그렇다고 해서 수학을 뭔가 그 기초부터 공부하는 방식은 사실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단 수학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바텀업으로 기초부터 공부하는 방식보다는 탑다운으로 필요한 내용 그때그때 학습하는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돈 낼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너무 콘텐츠가 공개되는 콘텐츠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기초적인 설명으로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신박 AI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학술적이고 논문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동민나라고 하는 제가 알기로는 포스텍에서 대학원생이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유튜브가 되게 유명하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평가기획서에서 그냥 AI 모델 만들어 버리기 이런 걸 질르시거나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기깔난 AI와 관련된 활동을 준비했다라고 그냥 질러 버리시거나 도름 채팅방에 이렇게 이런 것들로 워크숍 연수를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진정한 탑다운 공부법이 실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건 이제 선생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분은 이제 대학교에 가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픈AI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이분은 그냥 GPT 가지고 공부를 하신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잡고 끝까지 완성하고 배운 건 전부 자기 말로 정리해서 가르쳐 보고 그리고 그 와중에 궁금한 것들은 다 GPT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아내신 건데 이렇게 해서 오픈AI 연구원이 되시기도 했다. 근데 물론 저는 이렇게 해서만 오픈AI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이분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타고난 지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제미나이 노트북이 최고인 것 같은데 구글이 이제 예전에는 프론티어 모델을 잘 내고 그러다가 요즘 프론티어 모델을 좀 안 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프론티어 경쟁에서 이탈했다기보단 아예 그냥 좀 다른 영역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빠르고 사용자 경험이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에 되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되게 힘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제미나이 노트북인 것 같아요. GPT든 클로드든 아무리 모델이 좋아지고 해봐야 이 제미나이 노트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사용자 경험을 따라가기 너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제미나이 노트북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AI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강의 PPT를 넣을 수도 있고요. 각종 PDF 원서를 넣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가지고 제미나이 노트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근본 원리를 정석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준석 교수님 강의를 제일 추천드립니다.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기초부터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책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두 개. 딥러닝을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면 얘네들을 추천드립니다. 아, 네. 이 수행평가를 위한 수업은 몇 차씩 정도, 그 수행평가, 제가 늦게 봐가 죄송합니다. 이 수행평가가 혹시 이 수행평가를 말씀하셨을까요? 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잠시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공개되는지 확신이 안 들어가지고 잠깐만 그 발표를 중단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학생들한테만 그냥 이제 하던 그런 거라서요.
제가 이걸 보니까 최소한 이걸 보니까 최소한 어 10 12 차시 수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딥딥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제가 그 수업을 한 거거든요. 최소 12 차시는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진짜 공부하실 게 많아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AI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코딩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 당시에는 코딩이 조금은 학생들이 알면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 코딩을 해주는 건 사실 뭐 그 코딩 좋은 AI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걱정할 단계는 진짜 전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원리, 구조, 어떤 걸 만들 것인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학생들이 오히려 되게 집중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와, 5분이나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유튜브, 뭐지? 강의 원고는 제가 지필평가나 이런 것들 제거한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만 다시 편집해서 다시 제가 올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네. 그러면 오늘 연수 여기서 마쳐도 괜찮을까요? 진짜 선생님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씀 아니신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민현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윙크를 하고 계신가요, 이경민 선생님? 지금 윙크 하고 계시는데.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저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